수업 시작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주연입니다. 잠깐 우리 민법의 현실을 바라보고요.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 민법에 고득점을 하고 더불어 이 법원직 시험에 합격을 할 것인가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갑니다. 제 책이죠. 일단 이번 7, 8, 9 또 10월, 11월 내년 1월까지 심화이론반까지는 요 기본서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제1권은 민법 총칙, 제2권은 물권법, 그다음에 제3권은 채권법. 채권법이 가장 비중이 많고요. 출제가 많이 되는 대목입니다. 가장 어렵기도 하고요. 자세한 건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4권은 친족 상속법이 됩니다. 그다음에 5권과 6권은 문제집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7권 요 네 권의 내용을 한 권으로 축약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제7권입니다. 시벌로우의 조문 판례를 중심으로라는 책인데요. 저게 마무리 교재로 사용할 겁니다. 마무리 교재로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800페이지 정도 됩니다. 민법의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익히 들으셨죠?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이 네 권으로 기본서를 만들지 않을 수 없고요. 저게 합치면 한 1600, 1700 정도 페이지 될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담고 있고요. 요거를 한 800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줄인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마무리까지 끌고 갈 거고요. 근데 마무리 과정에서 저거를 갑자기 저걸 정리하자면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저 많은 분량을 또 정리하려면.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10월, 11월, 12월에 심화이론반을 전개할 때 저거를 교재를 저걸 미리 사용해서 미리 좀 정리를 해갈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과정 들어가서는 그 정리해 놓은 것을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유도를 할까 합니다. 이제 그건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제 책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어제 형소법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타협 없는 1년, 물방울 쌓여서 바위를 뚫듯이 우리 합격을 뚫어보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책을 좀 크게 확대를 해봤습니다. 확대하니까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요거 시벌로우 7권. 자, 이게 이제 마무리 책이고요. 요게 조문 판례가 다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민사소송법에 이영민 교수님이 계시고요. 등기법에 김기찬 교수님이 계시죠. 자, 그분들이 요걸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법무사를 합격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무사, 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이제 검증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법원직 민법 시험의 출제 현실이 어떤가를 간단하게 좀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다져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여기 봤더니 이제 4개년 그 출제되었던 것들을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민법 총칙, 그다음에 물권법, 그다음에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민법은 이렇게 총 5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법 총칙은 말 그대로 통칙적 원리를 뽑아서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1조부터 184조까지 있고요. 1조부터 184조까지. 그 다음에 물권법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집대성하고 있는 이런 파트고요. 이건 185조부터 372조까지. 그 다음에 채권법이 있죠. 돈 빌려줬습니다. 돈 받을 권리. 이게 채권이죠. 채권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파트가 채권법입니다. 채권법은 373조부터 766조까지. 벌써 조문이 압도적으로 많죠. 조문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내용도 더불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판례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걸 이제 정리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많이 쓸 겁니다. 그다음에 친족 상속법은 767조부터 나오게 됩니다. 근데 친족 상속법은 저 뒤에 1118조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중간에 많은 조문이 삭제가 되었고요. 또 많은 수의 조문들이 필요 없는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 버리고 갈 겁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친족 상속법을 따로 친족법, 상속법 이렇게 띄어서 친족법이 4편, 그다음에 상속법이 5편. 그러나 이제 여기를 과감하게 정리를 우리가 할 거니까요. 보통 친족 상속법은 같이 붙여갖고 보통 한 편으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 상속법 이렇게 총 4개의 편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할 겁니다. 이 중에서 비중은 채권법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저기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또 우리 힘을 많이 들여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출제의 패턴, 출제의 현실을 좀 봅니다. 민법 총칙편은 2019년도에 6문제가 나왔었죠. 그다음에 2020년도에 6문제, 그다음에 2021년도에 5문제, 그다음에 올해 2022년 6월 25일 엊그제 본 시험에서는 4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민법 총칙의 출제 비중은 좀 줄고 있는 현실입니다. 워낙 물권법이, 워낙 채권법이 중시되다 보니까요. 여기에 눌려가지고요. 민법 총칙은 비중이 좀 가벼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5문제 정도 이렇게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전에는 7문제, 8문제까지 나올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점차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총칙은 물권법이든 채권법이든 저기 전반에 걸쳐서 다 적용되는 통칙적 원리가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총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는 물권법을, 채권법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민법 총칙을 바라보면 총칙의 중요성이 있죠. 그렇지만 요 자체만을 놓고 출제 비중을 놓고 보자면 다른 쪽에 비해서는 약간 뭐 덜하다, 좀 가볍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물권법이 저 19년에는 8문제 나왔었죠. 그다음에 이제 작년과 올해는 6문제 나왔습니다. 6문제 내지 7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 보통이고요. 이제 물권법이 가장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왜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냐면요. 여러분들 아파트 사봤습니까? 아파트 여러분들 이름으로 등기해봤습니까? 이런 것들 뭐 또 저당권 설정해봤습니까? 자, 이렇게 생소한 용어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물권법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물권법을 우리가 잡기가 쉽지 않은데 또 들어가다 보면 뭐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이요. 채권법은 이제 돈 빌려줬다 돈 받을 권리. 이게 채권이라고 했죠. 채권법은 그래도 물권법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돈 빌려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안 갚고 도망 다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돈 받으려고 또 싸대기 때려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채권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물권보다는 조금 더 친숙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판례들이 또 수많은 조문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출제가 많이 되죠. 11문제. 최근 3년 동안 계속 11문제 정도 나왔죠. 근데 11문제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출제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또 A급이라고 분류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채권법을 이제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번 순환부터 입문반부터 채권법은 지금 순환부터 병행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우리가 2번씩 수업을 한다면 화요일 날은 민법 총칙을 수업하고요. 금요일 날은 채권법을 수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채권법을 병행해서 갈 거고요. 민총에 대한 이러한 베이스 없이 채권법을 다룰 수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강의가 필요한 거죠. 채권법을 제가 쉽게 접근을 해드릴 거고요. 채권법을 충분히 먼저 다루더라도 크게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제가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일단 채권법에 온 힘을 다 쏟아야 됩니다. 채권법을 우리가 잡으면 뭔가 민법을 다 잡은 듯 이러한 느낌을 받을 겁니다. 뒤에서 볼 거고, 그다음에 친족상속법 이것도 분량적으로 보면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조문도요 767조부터 1118조까지 중간중간에 삭제된 조문이 있다 하더라도 조문의 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 필요 없는 조문이 있다 하더라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다음에 또 판례도 꽤 들어가 있습니다. 분량이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 출제 비중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 적은 곳에 우리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학문을 한다면, 뭐 학위를 한다면, 뭐 석박사를 한다면 친족상속법에 대해서 깊숙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합격을 위해서 수험생의 지금 현실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격을 향한 발걸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격을 할 만큼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실을 봤더니 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3문제, 뭐 적게는 2문제, 또 많게는 4문제까지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3문제. 3문제에서 우리가 2문제만 건지고 가자. 한 문제는 버리고 가자. 그렇다면 저거를 기본서를 가지고 하나하나 자세히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일단은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친족상속법에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흐름이 있고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나 마지막 정리할 때는 저거를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친족상속법을 다 버리면 또 찝찝하죠.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를 어떻게 얹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무리 과정에서 문제로 커버를 해드릴 겁니다. 친족상속법의 한 100문제 정도, 100에서 150문제 정도 이렇게 풀어드리면서 그 문제로 커버할 겁니다. 다행히 출제되었던 것들이 다시 재탕, 삼탕 되는 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지문 또는 제가 만든 예상 문제들을 통해서 충분히 뭐 두 문제까지는 다 커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많게는 세 문제 다 몽땅 다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 문제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종합 문제도 한 문제씩 이나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우리가 그래프 형식으로 한번 바라봅니다. 그래프 형식은 아까 나온 수치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난 것이죠. 요 회색이 바로 채권법이죠. 채권법이 가장 육중하죠. 분량이 많습니다. 채권법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민법 총칙과 병행해서 간다면 그 부담감을 많이 덜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이 경감 내지 덜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유도하는 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형식별로 바라봅니다. 먼저 판례를 묻는 지문, 그다음에 조문을 묻는 지문, 이 두 가지를 먼저 비교를 해보면, 자, 어제 형소법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론은 법원직에 절대 나오지 않는다. 자, 이론이 바탕이 되어야만 뭔가 이 지식을 쌓아가고요. 그다음에 그 중요하다던 판례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판례를 이해할 수 있는, 판례를 머리에 넣을 수 있는 또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이론을 사용할 뿐 절대 이론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제가 강의 중에 이 양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판례에 초집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근데 이론이 기본서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서에 이론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기본서를 우리가 뭔가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 나오는 부분은 이해가 되었다면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초 개념을 잡고 기본 개념을 잡을 때는 그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이론이 중요하죠.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런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2회독, 3회독 이상 되면 과감하게 버리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겠죠. 그 이론이, 그 개념이, 그 용어에 대한 어떤 해석이 머릿속에 있겠죠. 라고 자신을 믿고 그냥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량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 아까 조문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7권 있죠. 7권. 7권에는 이 이론을 다 빼고 순수하게 조문 판례만 수록해 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나중에 봐도 충분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조문과 판례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문과 판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판례를 묻는 지문, 그다음에 조문을 묻는 지문, 우리가 25문제, 그다음에 사지선다, 그러면 100개 지문이죠. 이렇게 보면 이 조문을 묻는 지문이 한 2 정도 되고요. 판례를 묻는 지문이 8 정도 됩니다. 80%, 20%. 어제 봤던 형소법은 7대3. 소송법이 이 조문을 묻는 비중이 좀 더 높아요. 그 민사소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실체법인 민법과 형법은 조문을 묻는 문제가 좀 덜합니다. 그 이유는 소송법은 절차의 흐름을 중시하는 부분이고요. 또 절차의 흐름에 따른 규칙이랄지 또는 시행 세칙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조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거기는 양이 많죠. 볼륨이 많죠. 자, 그러나 실체법인 민법인 형법은 규칙이 없어요. 규칙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꼴랑이 민법 조문, 꼴랑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 왜 민법 조문이 1118조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꼴랑이라는 표현이 맞는 겁니까 이게? 여하튼 그런 차원에서 조문을 묻는 지문이 소송법보다는 좀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때도 8대인데 이거는 뭐 8.5대 1.5 정도 되네요, 그죠? 그다음에 이때는 8대2 잘 지켰고요. 자, 올해도 말이죠, 8대2의 비율은 어느 정도 지켜진 것 같습니다. 등락이 조금 있습니다만 지켜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스 형식의 문제가 원래 법원직에는 박스 형식의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이게 우리 법원직 시험의 불문율이었습니다. 우리 법원직 시험은 법원 행정처에서 주관을 해서
이 시행을 합니다. 법원 행정처에서 출제를 한다고요. 물론 법원 행정처에서 출제를 의뢰를 해서 그다음에 출제 그 문제 풀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뽑아서 출제를 합니다. 근데 법원 행정처 주관 시험에서 박스 형식은 법원 행시 쪽에만 내고 다른 쪽은 내지 말자. 이게 불문율이었다고요. 근데 그 룰이 깨진 지 좀 됐습니다. 우리 법원 서기보 시험에서도 박스 형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스 형식은 만만치 않습니다. 박스 형식이 일반 사지선다, 선지 4개가 주어지는 일반적인 문제보다는 박스 형식이 아무래도 어렵죠. 박스 형식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세대 박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2세대 박스가 있고 그다음에 3세대 박스가 있습니다. 1세대 박스는 박스 안에 선지를 주고 뭐 기역, 니은 이렇게 이제 선지를 표시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중 옳은 것은 해놓고 이제 1번에 기역, 니은, 2번에 뭐 디귿,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1세대 박스입니다. 요거는 뭐 사지선다나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고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면 맞춰보면 되니까. 뭐 지문 여기 박스 안에 주어지는 선지, 선택지문, 이 선택지를 다 모른다 하더라도 전부 다 뭐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 기역, 니은, 디귿로 되어 있는 이 1번 선지, 2번 선지를 보면서 이렇게 역으로 대입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박스는 좀 비교적 쉬운 박스 형식이고요. 그다음에 2세대는 이렇게 선지를 주어주고 박스 형식의 선택지를 주고 그다음에 1번 모두 몇 개인가 해서 뭐 2개, 그다음에 3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요거는 난도가 높죠. 이거는 정말 모든 선지를 다 알지 않으면 이거는 풀 수 없습니다. 또 박스 형식으로 만들 때는 선지를 4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많게는 6개, 7개, 7개짜리도 우리 법원직 시험에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7개 선지를 다 알아야만 모두 몇 개인가를 풀 수 있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마무리 들어가면 이제 문제 푸는 테크닉을 기르게 될 텐데 그때 제가 2세대 박스부터는 다 버리라고 합니다. 이걸 패스하라고 합니다. 패스. 버리고 넘어가라. 이걸 넘어가야만 고득점에서 시험에 합격합니다. 이걸 만약에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이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맞췄어요. 시간은 한 5분, 6분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문제를 건져놓고 다음 문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다음 문제를 딱 푸는 순간 5분 남았습니다. 빨리 정리하세요. 이거 들어옵니다. 얼마나 이 문제 푸는 요령도 중요하다고요. 나중에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3세대 박스는 박스 2개를 주는 겁니다. 박스를 2개를 주고 2개를 연결하는 겁니다. 지금 법원 행시에서는 이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3세대 박스는 뭐 아마 우리 시험에 나오려면 아마 10년은 더 좀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3세대 박스는 2세대도 버렸는데 3세대 안 버리면 안 되죠. 3세대는 뭐 그냥 안 본 척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박스 형식의 문제가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세 문제, 그다음에 네 문제, 2020년도와 2019년도가 가장 어려웠다라고 평가되어지는 이런 시험이었거든요. 이때 박스 형식이 많이 나왔죠. 특히 2020년도에는 네 문제나 나왔습니다. 선지도 선택지도 7개짜리의 문제도 나왔었고요. 또 모두 몇 개인가 2세대 박스까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때 민법 평균 점수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 전체 수험생들의 평균 점수가 어려웠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 박스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사례 형식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현장 체감 난이도가 높아지는 바람에 그래서 평균 점수가 낮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때 성격이 좀 과감하다, 성격이 좀 둔하다, 나쁘게 얘기하면 둔하다, 좀 좋게 얘기하면 과감하다 이런 분들은 박스 형식 나오면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냥 패스. 박스 형식 4개 다 패스하고요. 사례 형식 패스한 사람들은 80점 이상을 받았어요. 80점 이상을 받았던 친구들은 다 붙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도 요령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시험장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2021년도에는 2문제, 올해는 3문제. 올해 3문제는 전부 다 1세대 박스였고요. 그 다음에 또 선택지가 4개밖에 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제는 비교적 쉬운 박스 형식의 문제였다라고 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형식의 문제, 케이스 형식이죠. 아무래도 케이스 형식의 문제는
그 이론을, 그 내용을 또는 판례를 또는 조문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아마 문제 스타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 형식의 문제, 케이스 형식의 문제가 아무래도 조금은 단순 사지선다 문제보다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자, 올해는 다행인가요? 불행인가요?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행인가요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민법의 고수들은 민법에 좀 실력 있는 분들은 어렵게 출제되길 바랍니다. 왜 변별력 없이 그냥 의중에 또중에 다 고득점하면 이분들의 경쟁력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민법을 잘하는 분들은 좀 어렵게 출제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들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전에는 사례 형식의 문제가 두 문제 또는 한 문제씩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례 형식의 문제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또 마무리 과정에서 또 우리 문제풀이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접하고 또는 연습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옳은 것 고르기와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뭐 보통은 옳지 않은 것 고르기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죠. 옳은 것 고르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옳은 것 고르기가 옳지 않은 것 고르기보다는 옳지 않은 것 고르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이제 평범하게 좀 이렇게 출제를 하겠다는 그런 시각이 배어 있는 거죠. 자, 이제 판례를 묻는 지문과 그다음에 조문을 묻는 지문을 우리 그래프 형식으로 한번 다시 바라볼게요. 밑에 파란색 부분이 판례를 묻는 지문이죠. 딱 보시는 순간 아시겠습니다만 압도적으로 많죠. 자, 판례를 정리할 때는요, 항상 조문과 연계해서 공부를 하시고 또 조문과 연계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조문 따로 판례 따로 놀면 인생 따로 논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자, 조문과 판례는 항상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 연결하는 연습을 제가 많이 해드릴 거고요. 또 강의도 그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합니다. 조문으로부터 항상 판례를 뽑아내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문이 항상 기본, 기초라고 생각하시고 조문을 대단히 많이 익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7월, 8월, 9월, 10월까지는 조문을 익히는데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조문만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어도요, 실력이 빵빵하다 이렇게 평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들을 쌓아갈 때는요, 금방금방 쌓아갑니다. 아파트 건축 현장 보셨나요? 땅 팔 때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립니다. 땅 파고 기초 잡을 때. 거기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 정도 걸린 다음에 위에 이제 1층, 2층 쌓아나갈 때는 금방금방 쌓아나갑니다. 눈 감았다 뜨면 한 층 더 올라가 있고 한 층 더 올라가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조문에 대한 해석론, 조문에 대한 어떤 분석 이런 것들을 많이 잡아 두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쪽을 많이 유도를 해드릴 거고요. 여튼 조문의 비중이 적지만 이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과목은 조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조문에 대한 이 중심을 절대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문으로부터 그 쟁점이 되는 문제가 되었던 그런 이 사건이 있게 되고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결론 내린 게 바로 판례죠. 그래서 조문과 판례는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같이 공부를 해 두시고, 자, 이것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지 커리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제 7월 지금 입문반이고요. 입문반은 정말 기초를 잡는 겁니다. 기초 개념을 잡고 뭐 공부하겠다는 모멘텀을 형성해서 열정을 한번 다져가는 이런 시기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기초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8월부터 시작하는 기본 이론 과정에서 두렵지 않게 모든 과목을 접해보겠다. 두렵지 않게, 그래서 두렵지 않게 하기 위한 뭐 예열 작업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가시고, 특히 이때는 몸 만들기, 나의 루틴을 만들기,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공부를 하겠노라. 아침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막 공부를 하겠노라. 5시에 일어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5시에 일어나면 뭐합니까? 9시부터 드립다 잘 텐데. 자, 그런 어떤 이 루틴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걸 7월 달에 꼭 하셔야 되고요. 7월 달에 많은 분량을 지식을 쌓는 것보다는 그 루틴을 잡는데 주력하셔야 되고요. 이 민법도 마찬가지로 기초 개념을 잡는데 좀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초 개념을 잡고 기본 뼈대를 잡았다면 그다음에 이제 8, 9, 10월에 두 개의 반이 진행이 되죠.
먼저 기본반과 심화반.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 이론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 이론반은 좀 더 다시 자세히 보겠지만 이 초시생분들, 그다음에 재시생분들 중에서 좀 기초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분들, 예,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현장에서는 뭔가 살아있는 생동감을 느끼게 되죠. 살아있는 경쟁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깨어있는 마음으로 완주를 하게 되면 이제 분명히 합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반이 이 우리의 그 본격적인 시작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시생분들이 있죠. 예컨대 커트라인이 80점인데 79점, 78점, 77점 정도로 실패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뭐 기초 또 다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분들이 만약에 기본반에 들어오면 아마 많은 잠으로 채우고 나갈 겁니다. 많은 졸음으로 잠으로 채우고 나갈 겁니다. 지루함으로 아마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체험팀은 그렇게 채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따로 채우기 위해서 심화반을 분반해서 따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내가 왜 실패했는가, 실패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실패한 이유를 모르고 2년차를 보내면 2년차 때 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실패 원인을 분석하지 않으면 그게 재탕 삼탕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을 분석해 드리고요. 파트별로, 그다음에 지문별로, 또 형식별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의 부족한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그런 부족한 점을 인식하게 되면 2년차가 되었다는 처음에 그 마음의 상처, 마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음의 상처를 요 기출지문 분석 특강을 통해서, 심화반 강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만들어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출지문들을 분석하다 보면 내가 이것 때문에 실패했는가? 다음에는 이거 실패하지 않아야지. 이런 실수를 했는가? 왜 내가 이걸 왜 틀렸지? 라는 아쉬움은 남지만 그래도 이제 상처를 딛고 다시 내년에 이걸 메꾸면 분명히 고득점 하겠다, 또는 수석하겠다, 이런 다시 열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경향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8, 9, 10월에 요 반이 이제 끝나면 11, 12 내년 1월까지 기출 심화반이 진행이 됩니다. 100%를 완성하는 강의이고요. 파이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이론 정리입니다. 이때는 이제 기본반 분들과 심화반 분들을 합쳐서 한꺼번에 강의를 합니다. 기본반 분들이 입문반 강의를 듣고 기본 이론반 강의를 듣고 이 기출 심화반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대부분 다 쫓아갑니다. 그리고 기출 심화반에서 굉장히 많은 실력 향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적 향상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이고요. 충분히 쫓아가고요. 대부분 분들이 다 쫓아가고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느릿느릿하게 가다가 빨리 가니까요. 뭔가 이게 가슴에 뭐 채워지는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는 이런 과정이 되고요. 자, 이거 수강생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의실은 2-3개를 같이 연결해서 쓸 겁니다. 현장 강의는 여기 301호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303호 또는 뭐 8층에 연결해서 같이 그 실시간으로 영상반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1월달 끝나면 이제 3월부터 우리가 파이널 과정이 진행됩니다. 3월 직전에 2월달에 이 모의 테스트 특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 기출 심화반을 전개를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론 과정을 우리가 또 그 전에 한 번 더 전개했다 하더라도, 또 회독 수면에서 한 3회독, 4회독을 했다 하더라도 뭔가 부족한 점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인식을 잘 못합니다. 내가 어디가 부족하지? 라는 자신한테 대한 질문을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자문을 해보면 그 자신한테 질문, 줄여서 자문,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 내가 선뜻 어디가 부족합니다라고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잡아드리는 과정으로 이 모의 테스트 특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공식적으로는요 4회 정도 모의고사를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시험이 좀 앞당겨지면 2회로 축소될 수 있고요. 좀 탄력적으로 플렉시블하게 우리가 운영할 텐데, 이때 한 2회 내지 4회 정도 이 모의고사를 보면서 또 바로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이런 점이 부족했구나,
뭐 채권법이 부족했구나, 박스 형식이 부족했구나, 뭐 사례 형식이 부족했구나, 옳은 것 고르기가 좀 약하구나. 자, 이런 어떤 부족을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인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파이널 과정에서 그 부족했던 점을 또 부족하다라고 인식했던 점을 아주 집중적으로 메꾸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파이널 들어가서 잘 채우자라는 차원에서 이 과정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이널 들어가면 3월부터 4월까지 2달 동안은 핵심 이론 요약 정리가 전개됩니다. 이제 각 그 과목별로 슬림한 이 이론 요약서가 나올 것이고, 아까 민법은 그 파란색 있었죠. 제7권 좋은 판례 중심으로 그게 마무리 교재로 사용할 것이고, 여기 기출심화반부터 그 교재를 사용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마무리 가서 다시 그 교재로 집중 그 복습을 할 수 있도록 또 회독을 많이 돌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 풀이 과정이 8주 동안 이루어지는데 저때 한 700문제 정도 문제를 풀 겁니다. 기출 문제 및 예상 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기출 문제에 대한 재탕, 삼탕, 형소법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법원직만큼 재탕, 삼탕이 많이 되는 증열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 문제 재탕, 삼탕, 이때 기출 문제라는 것은 우리 법원 서기부 문제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민법으로 따지면 법원 행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원 사무관 승진 시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무사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기출 문제라 부르고요. 그 1년 동안 한 150문제는 나옵니다. 150문제 이상이 나옵니다. 그 기출 문제가요. 그다음에 법무사 문제와 법원 행시 문제는 선지가 5개입니다. 그렇다면 선지로 따지자면 몇백 개의 선지가 나옵니다. 1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재탕, 삼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몇백 개의 선지를 한 3년치, 4년치만 몰아봐요. 1000개가 넘습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기출된 지문이 재탕, 삼탕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1000개 지문이 넘다 보니까 거기서만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충분한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도 기출 문제에 호환성 내지 재탕, 삼탕이 많다 이렇게 느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3세션 3단계 과정, 마지막 과정은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와 그다음에 1일 특강이 전개될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요. 자, 기본 이론 과정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거 언제 진행된다고요? 8, 9, 10월에. 근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8, 9, 10월에 진행됩니다. 우리 기본 이론. 자, 흥미 위주로 재미 위주로 기본 개념과 흐름을 잡는 강의고요. 70% 전체를 100%라고 했을 때 100% 중에 70%만 잡아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유는 분명히 완주를 하게끔 만들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100%를 정리를 하자면 어려운 것까지 다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민법을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거부감이 상당히 느껴질 겁니다. 민법만 없어도 법원직 도전하겠는데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70%까지만 잡아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70%까지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눈물도 때로는 고통도 따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70%까지는 최소한도 잡아가야 되고요. 그 이상은 그 다음 과정에서 하자. 그렇게 마음 먹고 다가섰으면 좋겠고요. 그 이상을 잡으려 한다면 아마 그는 다음 주에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학원에 남아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연간 여러분들 강의하면서 이러한 방식이 가장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정리했던 기획했던 그 과정으로 이 쿼리이기 때문에 이 쿼리의 이 과정을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반이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이론반 기출 심화반이 진행됩니다. 기출 심화반이 이제 11월 12월 그다음에 내년 1월까지 전개되죠. 자, 초심자분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자,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초심자분들이 당찬 각오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 이 문구를 보고 여기서 한 달
정도를 버틴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힘들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왜? 70% 이상의 30%를 나머지 더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0% 이거를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완성하는 게 그리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판례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저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하물며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판례들은 우리가 단순 암기라도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판례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이제 시험이 임박해짐에 따라서 시험에 대한 어떤 중압감도 있는 이런 시기라서 정말 만만치 않은 시기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그 다음 연도를 향해서 잠시 휴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비를 한다면, 준비를 한다면 2023년 51기를 향해서 2023년 51기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 시기에 가면, 여기 언제라고요? 11월, 12월, 1월, 요 시기에 가면 2024년이 크게 이렇게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올해는 아닌가 보다. 쌍. 가면 다시 민법부터 다시 다지고 오자. 영어부터 다지고 오자. 그리고 이제 집으로 다른 쪽으로 이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0% 정도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힘든 시기입니다. 이때 절대 인강으로 가려 하지 마세요. 처음에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제 멀리서 다니다 보니까 요 출퇴근 시간, 통학 시간을 좀 줄일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철 타고 오면 막 피곤하니까 오히려 여기 오면서 힘들잖아요. 자, 인강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 인강으로 하면 딱이잖아요. 그죠? 그런 시간을 줄이고 얼마나 좋은데요. 그 인강으로 딱 돌리자마자 그냥 집에서 막 하루에 15시간, 16시간 합니다. 딱 3일만. 3일 지나면 이제 나도 모르게 풀어지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거고요. 아니다, 쌍! 인강도 아니다. 2024년이 뭔가 좋은 숫자로 다가오잖아요. 그 2024년으로 가자. 51기가 뭐냐, 52기가 좋다. 이렇게 이제 자기 정당화를 하고요.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 한 20% 정도 된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 20%에 들어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유도해 드릴 거고, 제가 강하게 들어가야 할 거고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끝나야 끝난 것이다, 이런 거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왜 더 힘드냐면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매월 모의고사를 보는데, 모의고사를 보는데 점수가 처참해요. 점수가 뭐 꽈락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00점 만점에 40점을 받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험 볼 때는요, 몇 달 동안은 계속 꽈락, 막 28점, 막 12점 이렇게 맞습니다. 100점 만점에. 그래서 이렇게 맞고 저한테 와서 이래도 시험이 되는 겁니까? 그럼 제가 된다. 끝난 것이다. 이제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그릴 때 됐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드려도 그게 그분의 귀에 들어옵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참으면 그 다음 단계부터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정말 28점, 32점 받던 분들이 갑자기 60점대로 흘러가고요. 끌어올려지게 되고요. 60점대 맞다가 또 80점 이상으로 확 뛰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견디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이때 아까 말씀드렸죠. 파이널 규제인 좋은 판례집을 가지고 정리한다. 여기에 이제 축약되어 있습니다. 이론을 생략하고 다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재만 가지고도 볼 때 만만치 않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전에 또 기본 이론 과정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잘 소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100%를 완성시키는 강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전 과정에 뭐가 있냐면 그 기본반하고요, 분반에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요 심화 이론반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재시생분들, 아까 실패한 분들 아까 잠시 설명드렸죠. 그래서 기출 지문을 OX 형식으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는 이런 과정이고요. 그래서 뭐가 부족한가, 이거를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또 통렬하게 반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드리는 이런 과정이고요. 그래서 별도의 또 특수 교재를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겁니다. 슬림하게 교재를 만들어서 특수 교재를 사용하는데, 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이유는
기본 이론 과정에 있는 분들도 요 교재는 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 교재가 이제 기출지문 우리 법원직, 법원 서기보직 문제만 대상으로 해서 OX 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또 단원별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컨대 민법 총칙의 수업을 자 오늘 여기까지 들었다면 거기까지 해당하는 이 기출지문 OX를 한번 풀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교재를 나중에 좀 이용을 하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다음 과정을 더 많이 대비하는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파이널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파이널 과정은 아까 체험 모의태에서 득득하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파이널. 자, 파이널은 3단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1세션 과정은 핵심 이론 요약 정리고요. 자, 앞서 3개월 동안 기출 심화반에서 요거 조문 판례집을 한번 정리했죠. 파이널 교재로 사용하는 요 조문 판례집을 한번 정리했기 때문에 요 과정에서는 제가 빠른 속도로 훑어드릴 때 같이 수업을 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복습하고 또 회독수를 돌리고 반복을 많이 해야만 머릿속에 살아있고요. 그래야만 현장에서 신속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정리해 놓고 이 파이널 1세션 과정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따라서 강의 듣고 복습하고 그다음에 이때 사전 모의고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해당 파트별로 나의 그 제로 베이스에서 나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미리 한번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강의를 듣고 강의 듣는 것도요. 생초보가 강의 듣는 것과 다르죠. 이미 아는 걸 다시 한번 강의 듣기 때문에 강의 듣는 시간도 훌륭한 복습입니다. 그다음에 돌아가서 또 복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부분 진도 나갈 때는 뒷부분 진도를 병행해서 공부하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2달 과정에서 3회독을 하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3회독을 하면 아무래도 똘박이라도 다 아마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이때 2달 동안에 이 엄청난 분량을 3회독하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과정이 지나가면 이제 2세션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요거 기출 및 예상 문제 풀이라고 했죠. 요때도 미리 진도 계획표가 나갈 것이고요. 그 전에 그 진도 계획표대로 1단계에서 나온 그 교재 또는 기본서를 미리 예습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해당 파트별로 같이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문제에서 틀렸던 것을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다시 한번 채워놓고 그러다 보면 이것도 3회독이 됩니다. 3회독. 그 3회독 아까 1세션에서 3회독 여기도 3회독. 총 5, 6회독 이상은 됩니다. 짧은 시간에 5, 6회독 이상 되면 웬만한 것은 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억이 안 나서 또 이건가 저건가 고민하다 틀리는 문제는 결단코 없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무리 과정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세션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 또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한 2주 내지 1주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전범위 모의고사와 그다음에 1일 특강, 최신 판례를 담은 1일 특강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한 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최신 판례들이 싹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근데 최신 판례들이 여기에서 싹 다 정리가 되는데 올해도요. 여기에서 7개 지문이 나왔습니다. 7개 지문. 100개 지문 중에서 7개 지문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대부분 분들이 그 2세션 과정까지는 뭐 어떻게든 뭐 기진맥진 하더라도 그냥 쫓아가는데 이 마지막 과정에서 혼자 자습한다는 핑계로 이 과정을 그들은 과감하게 우리는 등신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과감하게 이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7개 지문은 버리고 가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실전 시험에서 최신 판례를 보고 안 보고는 큰 차이입니다. 최신 판례는 우리가 기본서에 담아두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 전에 강의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판례들입니다. 그러면 보지 못했던 판례가 갑자기 시험제 지문에 떡하니 등장되어지면 체감 난이도, 현장 난이도가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이 과정까지 완벽하게 소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체험팀은 수많은 시간 동안 쌓아왔던 이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또 선배들 5천 명이 넘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저희 체험팀을 거쳐갔고요. 예, 그분들이 극찬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게 파이널 과정입니다. 예, 그분들이 지금 현장에 다 계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들어가면 현장의 선배님들이 거의 다 우리 체험팀 출신일 텐데 그분들이 이 파이널 과정을 아주 아름답게 추억할 겁니다. 물론 실패하신 분들은 고통스럽게 추억할 거고요. 근데 합격하셨기 때문에 뭐 아름답게 추억할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추억하게 될 겁니다. 또 아름답게 추억한다는 건 그만큼 그분들에 의해서 검증이 되었다는 이런 반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파이널 과정까지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파이널 과정은 현장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인강을 듣고 계시다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때는 꼭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때 올라오셔서 현장에서 부대끼면서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현장에서 공부하는 것이 인강 듣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근데 부득이 지방에서 몸이 안 좋아서 인강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뭐 독하게 아마 완주를 할 거라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러나 현장에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그 편의 또는 단순한 어떤 자신의 어떤 정당화 때문에 그냥 인강으로 듣는 분들은 자, 그 마음을 약간만 내려놓고 빨리 현장으로 오셔야 됩니다. 현장 강의와 인강의 합격률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10대 1은 넘을걸요. 10대 1은 넘을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 공부하시고 현장에 오면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동행해 드릴 거고요. 힘들 때마다 힘이 되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현장에 있는 동료들, 훌륭한 인적 자산들이 될 텐데 이 인적 자산들이 서로 간에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합격을 하면 그 옆에 있던 그 친구 때문에 내가 합격을 했지.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합격을 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연수원 가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자, 그런 어떤 자산들도 만들어 갈 겸해서 꼭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적인 과정을 좀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첫 시작입니다. 마음이 어떠신지요? 마음이 더럽다고요? 저희들은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죠? 자, 1년 멋지게 공동으로 협력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가죠.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